시작할 하이데거의 사람 개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강의가 좀 어려운가요? 네. 그러시죠. 제가 한국에서 벌어진 인문학 강좌들이 너무 소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좀 수준 높고 자기의 철학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담아냈고요. 과천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제가 그만큼 전달력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오늘은 하이데거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날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연 하이데거가 말하는 새로운 철학의 혁신이라는 게 뭘까요? 쉬워 보이는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아주 쉬운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현상 또는 사실 그런 데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경험에 주목하시면은 하이데거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놀라울 지경이 될 겁니다. 오늘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좀 요약했는데요. 맨 위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두자비라는 좀 특이한 낱말을 썼죠. 모두자비. 손잡이가 있고요. 손잡이, 고기잡이도 있고 또 별이잡이 이런 잡이들이 있는데 자비라는 무엇인가 잡기 위한 것이죠. 특히 이제 그물 같은 경우 어부가 무엇인가를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나서 이제 잡아 올리게 되는데요. 그 잡아 올리는 것 가운데 이제 그 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이는 모든 그물의 코를 깨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걸 잡아채면은 그물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경험 속에 우리의 어떤 실제 이해되고 생각하고 뜻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구체적인 지금 막 사라져가는 어떤 흰색, 빨간색 등등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두 잡아놓은 것 낱말과는 다른 겁니다. 히다라는 낱말이 있다면은 히다라는 낱말은 하나의 그냥 낱말에 불과하고요. 그 낱말로서 우리가 모두 잡는다면은 흰 컵, 흰 종이, 흰 그룹 이런 식으로 히다라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어쨌든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잡아놨을 때 그것을 개념, 영어로는 컨셉, 독일어는 베그리프 전부 이제 잡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개념하면 개자가 평미래라는 뜻입니다. 말에다가 우리 이제 되나 말에다가 쌀을 이렇게 재가지고 평평한 막대로 슉 밀었을 때 그 평미래라고 하는데요. 개념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것을 쭉 고르게 해가지고 평균화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개자의 의미인데 모두 다 개자인데요. 영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말은 원래 의도하는 건 좀 다르게 의미가 돼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낱말로 모두잡이라는 말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모두잡이를 쭉 몇 가지 나열할 텐데요. 앞에 것은 좀 복습 차원도 되고 또 정리 차원도 됩니다. 서양의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의 모두잡이는 히포케이메논이란 말로 요약을 해드릴 거고 중세에서는 수브스탄티아란 말로 요약이 되고 근대에서는 이게 좀 독일어가 나와서 좀 그런데요. 우리 꼬기또라고 했던 것하고 연결됩니다. 특히아르티에 이 용어는 칸트 용어인데요. Selbstgerechtigkeit 스스로에게 확실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기 확실성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이제 모두자비까지 오늘 쭉 연결해 갈 텐데요.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이제 맨 4번에 있는 거기 있음이라는 아주 낯선 낱말로 사람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모두자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일단 이미지를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뭔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보니까 뭔가 아주 등질적이면서도 균일한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기하학적인 이런 형상 속에 들어가 있어 자기만의 고치 속에 삶의 고치 속에 들어가 있어서 생각의 고치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벌거숭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서양 철학이 이해해 왔다는 거죠. 사람은 외롭고 혼자 있고 개별자이고 고독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이거를 저는 못 나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눌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돈도 나눌 수 없고 마음도 나눌 수 없고 자기 정신도 나눌 수 없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나눌 수 없고 오직 나만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오직 나만의 것으로서의 자기를 강조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불러왔는데요. 개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용어입니다. 개라는 말은 원래는 지시사였는데요. 개인 하면은 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번역으로서 보면은 인디비주얼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몸 같은 경우는 나뉘어질 수 있죠. 쪼개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불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정신은 그것이 나눠질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에게서 나눌 수 없는 것, 정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인디비주얼, 나눌 수 없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것을 제가 뭔 나눔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보면은 아름다운 손들이 이렇게 하나의 동그라미를 그려서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저마다의 손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로서의 홀로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바로 모여 사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의 그림은 뭔 나눔이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오른쪽은 함께 나눔이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둘 다 인정하리라고 봅니다. 가끔은 왼쪽을 또 가끔은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성 이렇게 살아갈 텐데요. 과연 어떤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은 언급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철저히 서양 철학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거는 존재할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할 시간이란 책이 서양의 전통에 놓여 있고 철저히 서양의 전통을 자기 것으로 현대화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하이데거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가꾸어온, 일구어온 또는 공부해온 우리말 가지고 하이데거를 소개하면서 하이데거 자체를 소개하기보다는 대화하는 거였으니까 말을 나누는 거였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있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대 그리스에서의 그 주체 개념, 주체란 말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주체라는 말을 한번 써봤는데요. 맨 밑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서 과연 의자의 그 밑바탕이라고 할 만한 건 뭘까요? 고대 그리스는 철저히 무엇인가를 만나면 의자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뭘 만나면 이렇게 묻는 거죠. 히포케이면은 그것의 히포케이면은 뭐냐? 이제 히포라는 말은 이제 하이퍼하고 연결되는데요. 숨어 있다, 밑에 있다, 뭐 아래에 있다, 아래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케이마이 하면 원래 던지다, 놓다 이런 뜻인데 아래 놓여 있는 것 이건 아주 쉬운 말이네요. 뭐 기체란 우리 어려운 한자를 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는데 아주 쉬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의 밑에 아래에 숨겨진 채 바탕이 되면서 놓여 있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의자가 눈에 보여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의자에게서 의자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건 뭐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네 가지로 대답을 했는데 여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진료가 있어야겠죠. 만들어진 거. 저는 이것을 이제 밑감이라고도 하고 만들감이라고 쓰는데요. 감, 옷감 이럴 때 이제 감이 바로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 위한 재료죠. 아직 그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옷감으로 어떤 옷을 만들 때 그것은 아직 저고리거나 바지거나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옷감으로만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료, 필레란 개념입니다. 반면에 이제 위에 형상이라는 것은 여기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근데 모양이라는 게 단순한 모양이 아니고 앉기 위한 것으로서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자라는 것은 사람이 앉기 위한 것이다. 그럼 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마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형상으로 이해가 되는 말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또는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그 밑바탕을 찾아 들어갔는데 편의상 여기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물을 때, 무엇 물을 때 단순히 무엇 묻지 못하고 히포케이메논 그 밑바탕에 모여 있는 것, 숨어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러면서 그것에 감이 되거나 또는 모양이 되는 것, 형상이 되는 것을 찾아갔을까요? 그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언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로 보면 두 가지를 우선 상정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는데요. 주어, 서브젝트 주어라는 것과 수어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사람은 물을 줄 아는 생명체이다. 사람은 물을 줄 아는 자, 물음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의 견해이기도 한데요. 사람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놀이할 줄 아는, 또는 노동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말할 줄 아는, 기분을 느낄 줄 아는,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공동체 안에서 활동할 줄 아는, 고독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이렇게 끊임없이 정의가 내려왔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정의가 됐을까요? 그건 바로 서양의 언어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물을 줄 아는 자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한번 본다면요. 자, 물을 줄 아는 애는 수많은 수어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하나의 주어에 수많은 무한히 막, 예를 들어서 부정어법으로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서요. 사람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서 사람은 돌이 아니고 사람은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은 무한히 많은 그 수로를 가져다 붙일 수 있는데 그 모든 수로들이 하나의 주어 속에 덧붙여짐으로써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낱말, 그 문장을, 그 글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근원은 뭐냐면 수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주어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든 수로들을 담지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수어의 경우에는 그 주어를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거, 속성화할 수 있는 거, 또는 성질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개념의 체계라는 방식으로 이원화돼서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수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서양의 그리스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문법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이해할 때도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란 하나의 주어에 덧붙일 수 있는 수많은 수어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수어들 가운데 뺄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거, 사람은 다리를 갖고 있다, 개도 갖고 있네요. 그럼 똑같은 게 있으니까 공통 요소가 있으니까 빼고 오직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을 이성 또는 말할 줄 아는 거, 말이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만 붙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그것만을 이제 사람의 정의로 나타냈던 것이죠. 저희 집 베란다에 기르고 있는 군자란이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아주 열심히 기르고 있고 잘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군자란이 보니까 이 군자란의 꽃 빛깔이 좀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분홍빛인지 노란빛도 들어가 있고 또는 모양도 복잡하고 그런데요. 그냥 단순화해가지고 이 꽃은 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군자란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 이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군자란입니다. 이 군자란은 붉다 그랬으니까 이 붉음이라는 건 하나의 성질이 되겠네요. 그죠? 성질. 그러면 붉을 수도 있고 시들 수도 있고 피어날 수도 있고 수많은 방식으로 또는 화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강아지가 지나가면 흔들릴 수도 있고 수많은 성질들을 갖고 있는데 또는 만지면 부드럽기도 하고 등등. 우리가 이제 이 군자란 자체를 하나의 어떤 식물로서 계속 연구해 나간다면은 식물학자라면은 수많은 속성들이나 성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질들이 모두 이 군자란 안에 있다면은 그럼 군자란들의 이 성질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그것의 밑에 놓인 것은 뭘까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건 아까 우리 그 문장으로 글어로 보자면은 주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주어에 해당되는 것을 그리스어로는 한번 볼까요? 토데티. 이것이라 우리말은 이것입니다. 이것. 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가까운 곳을 나타냅니다. 저는 좀 멀리 있는 것이고요. 그는 너하고 나하고 모두 아는 장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내 경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가리킬 수는 있는데 아직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뭐라고 말하려면 수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이다. 이 꽃은 붉다. 이 꽃은 군자란이다. 이 군자란 붉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서술해 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서술되는 이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어야 되죠. 변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하나 생겨났네요. 그 자체로 있는 것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 또 성질이나 속성들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이것 안에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가능한 방식으로 덧붙여지는 것, 달라붙어 있는 것, 속이라는 덧붙여져 있는 것 또는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서양 철학은 끊임없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불변하는 요소 하나하고 그 불변하는 요소를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끊임없이 덧붙여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그 자체로 있는 것과 그 위에 덧붙여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하겠네요. 그럼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의 밑바탕을 찾아내야 될 테고, 그 밑바탕만 찾는다면 사람의 모든 변화하는 요소, 성질들을 전부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 함수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서양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무엇이냐고 물어왔고, 무엇 물음을 주도적으로 물어왔고, 이 무엇 물음이 묻는 건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의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자체로 묻는 게 아니고 그것 가운데 밑바탕에 놓여있는 게 무엇이냐, 그 밑바탕을 찾아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바탕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덧붙여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밝혀내면 그 자체로 있는 것과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제 덧붙여질 수 있는 것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해가 왜 뜨는지 또는 왜 사람이 늙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일성과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변화에서의 밑바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변화라는 것이 사실 철학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왜 변화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변화할까요? 더 좋아지려고. 아주 단순한 설명인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왜 사나요? 이렇게 물으면 더 나아지려고,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더 나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나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물도 그런가요? 돌멩이 움직이는 게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건가요? 더 상승 또는 뭐 어떤 승진하려고 돌멩이가 움직이는 걸까요? 그거 왜 떨어지죠? 이렇게 물어보면 서양의 고대 철학자들은 대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물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화를 설명할 때 이렇게 목적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 근데 마치 다른 동물, 식물 또는 무기물도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화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데카르트로 딱 넘어오고 갈릴레오로 넘어오면 설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 우주에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충돌하죠. 사람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돌멩이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나 갈릴레오는 목적이 없다는 데서 사람을 설명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있는 것으로부터 목적이 없는 것으로 설명해 나갔다고 한다면은 서양의 근대는 거꾸로 목적이 없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설명해 와야 되니까 서로 사실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모순이 아직까지도 잘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물리학과 생물학 대통일장 이론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그렇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근대로 오면서는 이 우주에는 자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외부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외부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원인의 원인을 연결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인과 계열에 의해서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커다란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하는 이유는 크게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변화의 원리를 좀 찾고 싶은 거죠. 왜 변화할까?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변화의 원리를 찾아봤더니 어떤 것들이 모이고 흩어진다, 이합집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죠. 이걸 뭐 사람과 미음으로 얘기하든 물, 불, 공기, 흙으로 얘기하든 또는 원자들로 얘기하든 아톰으로 얘기하든 또는 피타고라스처럼 수로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밑바탕에 놓여있는 어떤 근본 원소, 엘레멘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바로 모여지는 방식, 모여지는 데도 목적이 있는 거고 흩어지는 데도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주어지는 근본 원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였다 흩어진다는 거죠. 이 모임과 흩어짐의 반복, 이것이 바로 변화의 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딱 맞는 영화를 내가 못 찾았는데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가물가물해가지고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걸 찾았는데 한번 과연 현대의 이 영화 속에도 이 고대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그 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보시죠. Corbin, it moved. All right, I was just standing here like this, okay, and I put my hands on the top like this, and I said, we're not going to make it. And that's it. 지금 이 영화의 제목은 제5원소인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5번째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는 다 발견이 되어 있고요. 4가지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이미 다 발견했던 것이고 마지막에 현대에 와가지고 지구 종말을 앞두고 10초를 앞두고 마지막 제5번째 원소가 이제 부스팅, 활성화가 되면 지구가 보존이 되고 제5번째 원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지구가 종말을 맞는다는 그런 황당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5번째 원소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장면입니다. Said the wind blows. Take a step. Water for water, fire for fire, earth for earth. Go now. Earth. Up and down. Time for you to work now. 네, 우리 저 리루라는 그녀가 바로 5번째 원소인데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을 얻으면 이제 그녀가 5번째 원소로 활성화가 돼서 지구로 날아오는 그 무적 함대를 파괴해서 지구 멸망을 막는다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절한 걸 못 찾아가지고 어쨌든 4가지 또는 5가지 우리가 뭐 여러분 화학에서 원소표를 열심히 외우셨을 겁니다. 사랑의 정신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모든 것들을 그 밑바탕으로 파고 들어가서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마지막 원소, 마지막 엘레멘트. 엘레멘트는 원소란 뜻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집합 또는 이제 조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순혈을 해가지고 모으고 흩어지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도 만들어내고 동물도 만들어내고 물질 수많은 것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DNA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분석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원소를 찾아낸 뒤에 그걸 가지고 다시 재종합하는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죠. 사물의 본질, 본이라는 건 밑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본은 밑본자입니다. 그 밑바탕은 우리말로 본질은 우리말로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밑바탕은 뭐냐면 이렇게 그 모음과 흩어짐이라는 2가지의 서로 상반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미 주어져 있는 수많은 그 원소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정체성을 이루어주는 거, 어떤 것을 그것이게 해주는 거, 이것을 이제 본질이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서양 철학자들이 본질이라고 말하면 그 안에 분명히 무엇인가 나누어질 수 있는 마지막 원소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원소를 가지고 그것이 뭐 6개 모였다, 10개 모였다, 20개 모였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 독립성을 유지하면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양으로 한번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세 부분은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이 중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서양의 중세 용어들이 오늘날 현대로 그대로 전수됐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서양의 그 중세에 사용됐던 낱말 라틴어들을 몇 개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을 이해하고, 또 서양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서양 그대로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과도 연결됩니다. 핵심 개념이 바로 수브스탄티아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히포케이메논이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히포케이메논을 그대로 이제 사실 번역했는데요. 히포케이메논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시아라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여기 우시아라고 쓰였던 우시아라는 거는 있다라는 낱말의 명사형 있음인데요. 저 우시아는 특별하게도 가지고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소유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유냐면은 불변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영원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의 경우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신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면 영원히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 또는 이제 밑바탕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한 겁니다. 수브스탄티아라고 했고,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테레라고 번역한 경우가 있고, 하나는 스타레라고 번역한 경우가 있는데 둘 다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테고요. 이 수브스탄티아라는 말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유명해진 표현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수브스탄티아 밑바탕에 놓여있는 철학적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크리에이션, 무엇인가 전능한 신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창조란 말을 버리셔도 됩니다. 만들어졌거나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거나 빚을 때 신은 손이나 무엇인가 사용하지 않고 생각으로 또는 말로만 만들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굳이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화들에 보면은 아무리 신일지라도 인간을 만들 때는 손을 사용해야 되죠. 이 손이라는 것이 바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만들다 같은 뜻이었는데요. 이 모든 신화에서 사람을 만들거나 우주를 만들거나 할 때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 거죠. 손을 사용하거나, 하나는 자기가 썩어서 세계가 되거나, 그러니까 신이 죽어서 세계가 되거나, 또는 신이 직접 손으로 만들거나. 그런데 이제 유대교로 넘어오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의 창조가 생겨납니다. 말로 또는 이제 생각으로 창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힌두교로 넘어가면은 힌두교에서도 소리로 창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음이라고 하는 이라는 오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본은 한때 뭐 오음 진리교도 있었는데요. 이 오음이란 근원적인 소리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 한국 신화의 마고 신화에도 보면요, 피리로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화들은 최근에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것들 갖고 그 유래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손으로 만들거나 이제 죽어서 이제 세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만드는 방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설명합니다.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신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세계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 원인 결과가 굳이 자연과학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화에도 원인 결과 개념이 쓰여 있고요. 원인이라는 건 보다 앞선 것, 보다 완전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라는 것은 그보다 못한 것, 또 나중에 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보다 잘난 아무 없다 이런 말들도 실제로 보면 원인과 결과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낱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파케레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팩트가 틀렸다 할 때 사실이라고 번역하는 용어입니다. 파케레라는 건 뭐냐면 만들다 뜻입니다. 만들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 놨으면 만든 그대로 있겠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겁니다. 신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은 그 만들어진 것은 신이 그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만들어진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죠. 존속할 거라는 거죠. 그럼 서브시스테레가 되는 거네요. 만들어진 그대로 신이 그것을 보증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비판하는 거 보셨죠? 기본적으로 신이 만든 그대로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이 만들 때는 신이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히포케이메논과 같은 본질을 집어넣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변화하니까 그 위에는 성질이라든지 속성들이 계속 변화의 원리로서도 들어와야 됩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이렇게 어떤 불변한 그 자체로 있는 것과 그 위에 덧붙여져서 그 변화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있지만 하나 다른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창조 과정이 없죠. 원래부터 그냥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중세로 오면요. 중세에서 신이 등장하면서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 있었다. 그래서 신이 처음에 만들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만든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악투알리타스라는 개념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액트라는 말로 많이 이해되고 있는 건데 영화에서 이제 액트, 액션 뭐 이렇게 액션하면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또 액터하면 배우라는 뜻도 되고요. 그럼 액트라는 것은 뭔가 어떤 고정되어 있고 정형화된 움직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 두 발짝 걸어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 액션 하면 이제 배우가 꼭 똑같이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액트입니다. 그럼 악투알리타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동물은 뭐 기어다니기도 하고요. 또 뭐 식물 같은 굴관성이 있어 빛을 따라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방향성을 갖춰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악투알리타스이네요.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 모두 하나의 방향 또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 목적이 자체 안에 있는데 반해서 이제 중세로 오면은 그 목적을 누가 줬나요? 신이 주었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그 목적이 이미 나름대로 애정 조화설 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점에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신의 목적 또는 신이 부여한 본질이 함께 작동하고 있고요. 신은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 그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있어지도록 보존해 준다는 것이죠. 만일 신이 그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지만은 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존속한다는 것은 바로 신이 우리 인간 또는 이 세계를 사랑한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중세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좀 의역을 너무 많이 심하게 했는데 서브 시스테레, 그 시스테레 하면은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서 있게 하다 또는 놓다. 그건 밑에 세워져 있는 것 이런 뜻이 되겠네요. 히포케이미아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브 시스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독립해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이제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 되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저걸로 독립을 시키자. 이게 서브 시스텔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에는 인간을 뭐 이렇게 돌봐줬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손에서 떠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 우주 전체 모든 것이 만들어진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떠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 홀로 있게 됐다. 독립해 있다. 그 자체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그 자체로 있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신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과 피조물 모두 그 자체로 있음이라는 점에선 동일한데 방식이 좀 다르네요. 하나, 신은 그 자신으로부터 있는 자. 요거는 원어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세, 아세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에세라는 건 그냥 있다라는 뜻인데요. 있다. 아라는 건 from, 뭐뭐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있는 것, 스스로 있는 자죠. 성경에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나 고대 중세 철학자들은 거의 성경으로부터 차용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어떤 자입니까? 그 자체로 있죠. 근데 그 자체인데 어떻게 그 자체로 있어요? 스스로. 다른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있게 되고 신은 스스로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곧바로 제가 두 번째 주에 강의해 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똑같네요. 그죠? 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있는 거죠. 자기 원인으로 있는 거죠. 첫 번째 원인이고 모든 것은 궁극적인 원인이고 이렇게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논리학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정식화한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크레아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어진 것 또는 이제 만들어진 것은 신과 달리 이제 중요한 게 그 자체로 있긴 있는데 스스로 그 자체로 있지는 못하고 그 자체로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가가 작품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게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하면 예술 작품은 그 자체로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신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목적은 그 자체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자체를 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이걸 만들 때는
단순하게 만들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물질 원소들을 결합해가지고 복합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컴포지툼.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야겠네요. 사람은 어떤 컴포지툼이죠? 사람은 어떤 복합체죠? 마인드, 바디, 몸과 마음의 결합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면 주어 수의 결합체이냐. 계속 똑같은 말. 아까 얘기한 히포케이메논이라고 하는 주어와 수로의 결합으로 이 세상을 이해했다는 것이 2500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생명력이 굉장히 길고 또 그만큼 오래 지속됐다는 것은요. 설명력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아직 우리말로 철학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강의 끝날 때쯤 조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서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철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브 스타레인인데요. 스테어라는 영어 표현을 아시는 분은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스타레라는 응시한다는 뜻인데요. 응시하다. 그렇게 변하지 않도록 모두 내버려 두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스타레이죠? 응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가 불변하는 채로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확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서브 스타레입니다. 근데 이 서브 스타레는 기본적으로 서브 스타레로 많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동사는 잘 안 쓰이고 그것의 명사 형태로 많이 쓰였습니다. 서브스트라툼이라고. 이 서브스트라툼 아주 많이 쓰이는 용어이고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낱말이 함께 쓰이는데요. 서브젝토라는 거하고 서브스트라툼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밑바탕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서브스트라툼은 어떤 것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 지속하는 거죠. 그냥 놓여 있기만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첨가돼야 됩니다. 놓여 있으면서 불변적으로 지속, 스타레 응시하듯이 쭉 지속되는 것, 시간적인 지속, 영원성을 갖고 있을 때 서브스트라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완벽해진 개념이 됐습니다. 반면에 서브젝토는 요거는 제트기 할 때 제트의 의미입니다. 쏘아진 것, 던져진 것, 날아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쏘아지거나 던져지거나 또는 이제 뭐 날아가거나 한 것들 또는 차다 뭐 이런 것도 되는데요. 그러면 서브젝트 하면은 누가 던지긴 던졌는데 밑으로 던져가 밑에 이제 처박혀 있는 거네요. 밑바탕에 놓여 있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임자라고도 번역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번역 안 했지만은 이제 서양 철학자들은 임자, 주체라는 개념으로도 주인이라는 개념으로도 번역을 했었습니다. 다 연결된 뜻이 있는데요. 임자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자라는 건요. 왜 이게 서브젝토의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임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낱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게 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은 임금, 닌금이 나오죠. 닌금,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 뭐 이빨이 누가 큰지 재가지고 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닌금이라고 했다는데 아무튼 설명은 좀 자세하진 않습니다. 자, 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이거나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나 으뜸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임이라는 건 으뜸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다성명도 선생은 이 임을 이마로 봤습니다. 이마로 봤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떠받쳐준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이라는 것은 또는 임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러러보고 떠받쳐줘야 된다. 그럼 이제 잘하는 게 뭐냐? 원래 여기 시옷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임을 하나 내가 맞아들인 그 임을 나의 어떤 삶의 잣대, 좌표 또는 어떤 표대로 놓는다는 것이죠. 잘하는 것을 우리가 척도 개념으로 자척자입니다. 재는 거. 그러니까 임을 으뜸으로 재어 놓는 거. 그럼 임자라고 한다면 서브젝트 하면 어떤 거 가운데 그것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또는 가장 중요한 거 또는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서브젝트와 임자는 좀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브스타레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아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의 이제 서퍼지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 가정, 가설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뽀지하면 놓는다는 뜻입니다. 숲하면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 다 똑같은 말이네요. 아래 놓은 것, 아래 놓기, 밑에 놓기.
그 바탕에, 밑바탕에 놓인 것, 밑바탕에 깔린 것, 밑바탕 자체, 이게 서포지툼이네요. 그 우리가 전제라고 번역했는데요. 좀 번역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오는 거, 먼저 와야 하는 거, 보다 중요한 거, 원리가 되는 거, 밑에 깔려 있는 거, 어떤 일을 하게 반드시 먼저 주어져 있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서포지툼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주 쉬웠던 용어죠. 뭐 전제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앞에도 우리가 왜 그 멍석을 깐다라고 했을 때 그 멍석, 깔아놓은 멍석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서포지툼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앞자리 이런 거죠. 앞마당 또는 밑에 깔려있는 밑바탕 이런 것들이 서포지툼이고요. 그 두 번째 용어는 이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여기 Z로 쓰지 않고 이 I로 썼는데요. 수비, 액툼 이렇게 읽게 되는데 밑에 보면은 에세 인세라는 말을 썼죠.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액툼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또 한 단계 더 완벽해졌냐면은 아래에 놓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특성으로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주체라는 개념은 결국 핵심이 뭐냐면 임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임자가 될 수 있냐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의 목적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있어야 되는 것. 만일 신이라면은 스스로 있어야 되는데 신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신 외의 모든 것들은 모든 제외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자체로 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객관적이다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악시당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의역을 좀 했는데요. 뭐 보통 그 우연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런 우연이란 번역어는 뭐 사건, 사고라고도 액시던트 하면 우리 사건,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번역어들은 사실 우리의 이해를 가로막습니다. 액이라는 건 뭐냐면 덧붙여 준다는 거죠. 덧붙여 일어난 거 이런 뜻입니다. 덧붙여 일어난 거, 덩달아 일어나는 거죠. 뭐 누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죠. 뭐 주체가 되고 몸체가 돼서 몸통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깃털인 거죠. 깃털처럼 꾸며져 있는 것들, 곁달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악시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규정은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그 자체로 있는 것, 주체 안에 빌붙어 있는 것, 덧붙여 있는 것. 아까 얘기한 신베베코타와 같은 성질과 같은 거네요. 똑같죠, 그죠? 소프지툼이나 또는 악시덴스나 기본 구조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발견한 모든 그 언어적 구조랑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만 바뀐 것이고요. 근본 틀을 이해하시면은 철학자들이 뭐 2500년도 똑같은 얘기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낱말이 하나 남았네요. 오비액툼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제 object에 그런데 objective 하면은 뭐 objective 하면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객관이란 말을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객관, 뭐 주관 이런 말들은 거의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데 왜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 번역어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우리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서스가 어쩌고저쩌고 문학자들 얘기할 때 그 페이서스 아무도 모르고 쓰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내가 느낀 바는 그거다. 내가 겪은 바는 이런 거다. 이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바는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걸 페이서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아는 척은 해야겠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학자들이 일반 이제 그 일반인들을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 언어 낱말을 가지고 무식하게 만드는 거죠. 전 요것은 이제 학문 문맹이다 이렇게만 쓰는데요. 학문을 자꾸만 어렵게 함으로써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직접 씀으로써 일반인들 또는 이제 비전문가들은 아예 그 낱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학문의 문맹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오늘날 학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제 분자생물학 또는 뭐 화학 뭐 이런 기본적 의학 이런 데서 발견되는 화학 그 학문적인 결과물들은요 전 세계를 바꿔놓잖아요. 그 학문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세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학문이야말로 철저히 공공성을 갖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개방이 돼야 되는 게 바로 학문인 것이죠.
근데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의무로 하고 있는 학자들이 그런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은 학문의 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학문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자라면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문을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해 나가야만 좀 가능성이 좀 있고요. 현재로서는 우리말로 할 수 없는 학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2만 종 정도의 학문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학문 분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도 근세기 한 100년 이내에 이렇게 발달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100년, 200년 우리말로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캐쳐 따라잡을 수 있을 테고요. 아직은 멀었지만은 좀 어느 정도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철학이라는 것이 이게 발전이 더딘 학문이잖아요. 오래된 학문인데 발전이 더딘 학문이다 보니까 철학은 우리말로 학문하기에 딱 좋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비액툼을 직역하면 이렇게 보였네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마주한 것도 되고요. 마주 놓인 거. 여기 중요한 건 마주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오비액툼이라는 거는 수비액툼의 반대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식으로. 실제로 전문 철학자들도 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오비액툼은 원래 수비액tum의 반대말이 아니었어요. 객체, 주체가 반대되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비액tum의 의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아까 얘기하는 신의 어떤 창조, 만듦, 빚음과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신이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내가 여자를 만들어줘야겠다, 아담에게. 그럼 여자를 어떻게, 한 번도 신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자를. 그죠? 아담도 본 적이 없고, 야훼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신이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신은 어떻게 여자를 봤을까요? 어쨌든 무엇인가, 그 본이라고 하는 거,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죠? 패턴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은 일단 화가가 그리듯이 그려냈을 테고, 그것이 그 중에 몇 가지 가운데 가장 좋은 안을 가지고 표본이 되는, 원본이 되는 그런 이제 이브, 하와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하와가 쭉 만들어지면 크레아툼, 빚어진 것, 만들어진 것, 피조물이 생겨난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오비액tum은 뭘 얘기하냐면은 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념, 불교식으로 관념이죠. 내가 머릿속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살피는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피는 눈으로 쳐다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처님께 돈도 주시고, 살피는 눈으로 보니까 질병이 있어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이게 관심이고 이게 관념이에요. 무엇인가 살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해주는 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살펴서 무엇인가를 미리 베풀어주는 거, 이게 관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로 오비액tum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사람도 이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 내가 생각할 때 또는 어떤 것을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 마주 놓인 것, 그 대상, 다시 말하면 그 자체를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오브젝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본다는 것의 오비액트는 뭐냐면 빛감이라는 것이고요. 알미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인텐툼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훗서리 강조해 쓰게 되는데요. 인텐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 무엇인가 먹으러 간다고 하면 머릿속으로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시잖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뭘 먹을까 생각할 때 생각되는 것, 이게 인텐툼이죠. 생각이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비액tum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이제 근대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근대는 좀 쉬울 듯 하면서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에 좀 어긋나서 그런데요. 이제 근대 정신을 알려면 그 첫 번째, 이제 있음에서의 밑바탕, 또 만들면서의 밑바탕에서 이제 근대로 오면은 철저히 지식, 난리지 개념을 완전히 전향이 됩니다. 그래서 알미에서의 밑바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밑바탕은 뭐냐면 진리의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떤 알미, 참인 알미라고 알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알미의 근거가 뭐냐? 알미 밑바탕이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은 그 알미 참인이 되는 밑바탕이 뭐냐? 밑바탕은 불변하는 거였죠. 그죠? 지속하는 거였고 그 자체로 있는 것이므로
내가 그것에만 근거한다면 내 삶은 항상 참이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인정하든 말든 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참이 되는 거죠. 그 보편적 참, 이렇게 필연적인 참,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삶의 밑바탕을 찾아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삶의 밑바탕을 찾는 과정이 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좀 전제 조건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대 철학이 태동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사람은 근대의 그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흰 그늘이 됐든 검은 그늘이 됐든 뭐 어떤 그늘이 됐든지 간에 근대의 그늘로부터 중세의 그늘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제 신의 그 모상이다. 그죠? 요거 한마디 정도 알아두시면은 유식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마고 데이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신을 나타낼 때 대문자로 쓰는데요. 이마고 데이 하면 이마고라는 말은 원래 고대 그 이집트에서 쓰였던 표현입니다. 투탕카멘이 데드 마스크를 씌워놨는데요. 그 데드 마스크를 그들은 이마고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이라가 썩잖아요. 그 썩으면은 나중에 영혼이 이제 저 세계로 10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몸속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환생하려면은 그런데 와서 그 자기 시신 미이라가 썩으면은 알아볼 수가 없을까봐 죽을 당시에 그 자기 모습을 데드 마스크를 떠가지고 자기 관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투탕카멘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미이라가 썩어도 떠돌던 영혼은 얼마든지 자기 모습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쓰였던 말이 바로 이마고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죽음을 이기는 모습이냐, 영원한 모습, 생생한 모습. 이마고라는 것은 순간 찰나로 지나갈 수도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마고가 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영원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소멸 또는 이제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불변하는 모습으로 남겨놓기 위한 생생한 모습, 생생 모습,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마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이 이마고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을 끌어들여오게 됩니다. 실험과 관찰이라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수학인데요. 설명드리려면 좀 복잡하지만은 수학이라는 말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매스매틱은 수학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또 이제 어려워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수학의 기본 그 기하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은 직선, 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 직선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인간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야, 직선에 대한 정의 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모르면 직선에 대한 정의를 그걸 이제 모르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거죠. 스스로 알아내니까. 근데 직선이 왜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입니까? 아니 이렇게 풍선에다가 직선을 그리면 곡선이 되겠네요. 또 아인슈타인처럼 만약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빛이 휘어진다면은 최단 거리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휘어질 수도 있고 곡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 오늘날엔 다 직선 개념이 또 깨졌는데 그 직선 개념 앞에 이제 중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상 이런 이제 공간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직선이라는 건 두 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냥 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는 자명성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수학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진리를 그런 수학적 방식으로 내가 물어봐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인정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부정하는, 그래서 결국은 데카르트가 했던 이런 의심의 방법을 사용해서 의심할 수 없다면 참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게 바로 수학의 방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학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네요. 서양 근대의 주체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은 판단의 주체다. 그러니까 알면서 어떤 것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그런 주체라는 거죠. 판단에서 밑바탕인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스스로 알아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스스로 알아낼 때 어떻게 알아내나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생각하는 능력으로서 이성에게 물어봐서 자문대답하는 거죠. 이게 맞을까? 혹시 틀릴 수는 없나?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누가 대답을 해줍니까?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면서 이게 옳은지를 계속 물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틀릴 수 없는 또는 의심할 수 없는 그래서 뭐 나라면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것을 데카르트는 명석 판명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클라라 디스팅타는 아주 쉬운 말입니다. 클라라는 거 클리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맑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탕물 말고 맑은 물.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철학 슬기 맑힙니다 할 때 이제 맑은 물을 썼는데 맑다는 건 정신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흐리멍덩하고 모르고 이러면은 판단을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면 흐릿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릿하다는 게 이제 섞여 있다는 것이고요. 깨끗하게 나뉘어지면 맑아지는 거죠. 정신이 맑아진다는 것은 진리를 깨뚫어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이제 클리어, 클라라의 의미는 그런 거죠. 내가 감각이라든지 또는 이런 다양한 오류들에 의해서 어질러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딱 들여다보면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상태. 디스팅타라는 건 뭐냐면은 맑은 물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아 여기 피라미가 놀고 있고 여기 조약돌이 있고 여기 해초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속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 뚜렷한 거죠. 경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이건지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뚜렷하게 판가름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디스팅타. 그러니까 명석 판명이라는 말로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맑고 뚜렷함인 거죠. 맑은 물을 쳐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 우리 하나하나 낱낱이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판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런 의심을 거쳐간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런 모든 알매 그 밑바탕으로서 제시했던 것을 한번 뭐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꼬기또 에르고숨이라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대전제는 뭐냐면 맨 밑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루멘, 룩스. 루멘이라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뭐 정신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는 빛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빛은 맞바꿀 수 있는 낱말이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할 때 그거는 정신이 있어라 하고 똑같은 거고요. 마음이 있어라 하고 똑같은 것이고 원리가 있어라 하는 거고 똑같은 말들인데 뭐 설명하려면 좀 몇 단계를 거쳐가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빛이라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자연의 빛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신이 만들어주는 거죠. 데카르트가 신의 그늘로부터 벗어나려고 무진 노력을 했지만은 데카르트가 쓴 거의 모든 낱말들은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낱말들입니다. 심지어 이 자연의 빛을 끌어들이는 순간 데카르트는 여전히 중세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 치고도요. 또 자연의 빛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자연의 빛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기 좀 어렵죠. 저는 이제 뇌과학 공부를 좋아하는데 뇌과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게 신이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우리 문화 또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깨닫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 지성, 이런 지중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혹시 자연의 빛을 스스로 얻은 것은 아닌지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도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